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심화 수업 들어가는데, 이번에 심화 수업은 이제 6개월 코스가 아니라 4개월 코스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 빨리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줄였는데, 그 전에 했던 6개월 코스의 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예전엔 주제별로, 테마별로 나눠서 정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테마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기본서를 같이 정리해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교재가 있죠. 한국사 전범위 OX 문제집이 있는데,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다 풀이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카페에서 다운받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다 할 생각입니다. 다 체크하고 다 여러분들이 읽게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필요 없는 거 다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강의 때 했던 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심화 강의 때는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다시 확인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거 하면 진도를 다 못 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기본 수업을 좀 다 듣고 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작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했던 필기들 좀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시고, 혹시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심화 수업 들어오셨으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좀 듣고 오기를 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만점 한국사입니다. 만점 한국사 이제 기본서 2권 있죠. 상권, 하권을 교재로 하고요. 그 다음에 OX 교재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OX 문제집 따로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럼 3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냥 쭉 진도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가능하다면 안에 들어있는 사료는 전부 다 제가 체크해 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에 있어서는 필요 없는 건 다 넘길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체크해 주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차례는 기본 강의 때 한번 쫙 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이제 정근대사, 그다음 근현대사, 상하고는 나눠져 있고, 시대 편년은 전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별 의미 없고요. 개론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편이 이제 선사시대, 국가영성 같은 경우는 구석기부터 설계시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3편에 나오는 고대사회 발전 나오는 거 있죠. 예, 지금 차례하고 있습니다. 고대사회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삼국시대와 남북시대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중세사회 발전은 고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사회 발전은 조선 전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제6편에 나오는 근대사회 태동은 조선 후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상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시대별로 안에 들어있는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학원에 보시면 근현대사가 나오죠. 근현대사는 이제 근대사회 전개, 근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1863년부터 1910년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역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되어 있는데 사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독립운동이 바로 일제강점기가 됩니다. 45년까지. 그 다음에 9편이 바로 현대사회 발전은 해방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사의 학습의 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의미. 역사의 의미로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죠?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가 있죠. 사실로서 역사는 뭘 강조했다? 객관을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는 주관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역사가 자신의 이제에 대한 판단을 중시 여기는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보고 가도록 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말 정도는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게 되면 사실로서 역사는 실증주의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건 다 체크해 줘야겠고요. 그럼 독일의 게슈히테라가 나오는데 뭐 크게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역사가는 랑케 하나 미치고 노트를 하시고요. 랑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역사가 인물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것이 본래 어떠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의 지상 가지로 삼는다. 요거 미치고 노트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기록으로서 역사가 아니라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 역사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입장이라 이야기하죠. 상대주의적이라는 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기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역사가는 크로체 하나 미치고 놓도록 합시다. 크로체. 자, 크로체가 했던 말이 중요하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요 단어, 요 말 미치고 놓도록 하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는 것은 현재 주관적 판단하에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는 이에치카도 미치고 놓도록 하시고, 자, 이에치카는 이러한 이제 사실과 기록으로서 역사에 대한 절충적 입장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이는 대화다. 미치고 놓도록 하고,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과거라는 객관과 그 다음에 현재라는 주관을 전부 다 강조하는 입장이다 라고 해서 절충지라 얘기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로서 역사인지 기록으로서 역사인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하게 되면 주관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역사로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만약에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면.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사실로서 역사의 예가 나오고 기록으로서 역사의 예가 나옵니다. 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태종 모유랑은 신라 제29대 왕으로 성은 김이요 이름은 춘추다. 사실입니까 기록입니까? 사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태종 모유랑은 태평성세를 이룩한 뛰어난 임금이다. 기록이 되겠죠. 판단해 내면 됩니다. 부여의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 북쪽은 흑룡강이 있다. 사실입니까 기록입니까? 사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부여 사람들은 성품이 강직이 용맹하며 근엄 무덕해서 다른 나라에 노락자리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면 되고요. 자, 밑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박스 안에 동양에서 역사연구란 말이 나오죠. 동양에서 역사연구는 뭘 강조했다? 귀감을 강조했다. 교훈을 강조했다. 이거 하나 미치고 놓더라고. 귀감이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 네, 교훈을 강조하는 입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역사책의 이름에 뭐가 들어갔다? 감이 들어간다는 거. 거울 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거울처럼 귀감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강조됐다는 것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사와 세계사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 어려운 거 없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제 한마디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 보편성과 특성이 나오는데,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성이라는 것은 한국사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세계사가 강조하는 것은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강조하는 것은 뭐다? 특성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심화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왜 썼는가, 이걸 왜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요. 그걸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같이 기본소를 정독하는 겁니다. 근데 정독하는데 그냥 이제 밑줄만 끊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석을 제가 다 해주고요. 왜 이렇게 썼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걸 OX로 확인을 계속 할 겁니다. 단순한 작업 절대 아닙니다. 하고 나면 정말 또 많은 것이 남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국 기본서로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합격을 좌우하는 것인데, 혼자는 잘 못해요. 제가 그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강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1회독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1회독 했죠. 한 2회독까지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1회독을 하는데, 이때 1회독은 수준 높은 1회독을 정리하고, 그 다음은 뭐로 정리할까요? 이제 문제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다 빼들어가고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읽을 때 안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쫙 설명하는 틀 속에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적어 놓은 것이라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걸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2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니까 세계의 선사시대라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애가 배우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라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는 조금 체크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부터다?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요건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다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 제법 많아요. 알겠죠? 구석기 문화가 없는 나라과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석기부터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형성이 되는데, 한반도의 형성은 자,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역사학이 아니라 지질학 쪽이라서 제가 설명하고 싶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쭉 적어놨는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위에 나오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역사에서의 시대 편년이 아니라 지질학에서의 시대 편년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 우리 역사에서는 뭘 뭐로 쓰냐면 뭐 웅거리지 않나? 그치? 자, 우리 안 나오네. 우리 역사에게서는 제일 마지막 문장만 체크해 놓도록 합시다. 자, 제일 마지막 문장 뭐가 있습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약 100m에서 120m 정도 낮았으므로 결론입니다. 한반도는 중국 대륙, 일본 열도와 연계되어 있다. 요거 밑에 놓도록 합시다. 즉, 구석기 시대에는 한반도에 있어 없었다? 없었다는 이야기. 요 말입니다. 요걸 좀 체크해 놓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한반도가 없었고, 구석기 시대에는 한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도 자유롭게 이제 교류를 했지만, 일본 지역까지는 이제 구석기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우리 한반도까지 존재하고. 그럼 한반도는 언제 형성됐다? 신석기 시기에 형성됩니다. 자, 신석기 시기의 특징이 뭐가 나냐면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 꼭 좀 체크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신석기 시기에는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생겼다? 서해가 생기게 되고 대한해협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반도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민족 형성입니다. 한민족은 두 번째 줄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거 좀 체크해 주면 됩니다. 구석기인들은 여기 살았지만 우리 민족과는 관련 없고요. 우리 민족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것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인 등장은 이제 뒤에서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한민족의 형성도 굉장히 상세히 적어놨는데 수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됐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문장은 하나 체크해 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민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한민족이라 부르고 동유족이라 부르고 예족이라 부르고 예맥족이라 부른다는 거, 한민족이라 부른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동유족이라는 명칭은 좀 미치고 놓더라고. 박스 안에 보게 되면 동유족이라는 명칭 안에 그 중화사상이라는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중화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미치고 놓도록 하십시오. 자, 밑에 사진은 이제 빙하기 시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기에 한반도 주변이 되는데 한반도가 없죠, 그지? 그 열도와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문화권은 중국 문화권과 확실히 구분됩니다. 중국 문화권은 한족 문화권이라고 따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동방 문화권이라고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 문화가 다릅니다. 같은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일본은 뭐라고 얘기한다? 해양 문화권이 따로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권은 없었고 북쪽 지방은 중국의 문화권이었고, 그러니까 북방민족의 문화권이었고 남쪽 지방은 일본의 문화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구석기 시대로 갑니다. 그 전에 이제 OX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1번. 기록으로서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자,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소설하게 되면 기록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되겠죠. 사실로서 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고려사에서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사실입니까? 기록입니까? 기록이 되겠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3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 역사다. 사료 자체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보고 생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사료, 역사적 자료, 책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이건 사실이야 기록이야? 기록으로서 역사가 되겠죠. 4번. 역사적 자료들은 역사적 진실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므로 서로 비판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 자, 사료라는 부분인데 사료는 역사적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사료에 대한 객관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는 문장으로 고치려면 역사적 자료들은 역사적 진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적 자료들, 남겨놓았던 기록들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판이 필요하다로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김부식이 남겼던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김부식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고, 그럼 주관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유학자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자, 5번. 한국 불교의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을 통하여 한국사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사는 보편성입니까? 특성입니까?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세계사와 한국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보편적이니? 보편적이라는 말은 같다는 이야기지, 그지? 우리가 보통 세계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세계사는 그럼 뭐야? 보편성이고 같다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사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역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특수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아니라 뭐로 가져야 한다? 특수성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선사 시대가 나오죠. 1번. 구석기 시대부터 빙하기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형성되었다. 구석기 시대는 한반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석기 이후에 존재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죠. 3번. 우리 민족의 기틀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됐다.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됐다. 4번. 우리 민족은 몽골 등과 함께 북방 문화권이 아니라 우리는 동방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방 문화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 문화권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동유족이라는 용어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4대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대 사상이 아니라 중화사상입니다. 자, 중화사상과 4대 사상은 좀 다릅니다. 중화사상은 중국이, 즉 한족 있죠. 중국의 한족이 세상의 중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4대 사상은 중국이든 거란족이든 여진족이든 그 다음 선비족이든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 중국 지역이 가장 크잖아, 동아시아에서. 그지? 중국 지역을 차지한 나라라면 전부 다 왕으로 모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4대 사상의 논리가 되고, 그 명분의 논리로 말하자면 중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자, 내 말이 좀 이해되나? 친구들.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화 사상과 4대 사상은 좀 다릅니다. 중화 사상은 한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겠죠. 중화라는 것은 한족 중심 문화권이다. 근데 4대는 다릅니다. 4대는 세력 중심의 사고가 됩니다. 자, 중화라는 것은 중국이 유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학이 중국에서 놓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중국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족이 세운 나라가 망하더라도 한족의 문화는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4대는 다르죠. 4대는 한족이든 선비족이든 말갈족이든 거란족이든 상관없어. 누가 중국을 차지했는가, 실제 누가 세력을 차지했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자. 한족이 만들었던 나라들 몇 개 있죠? 한 나라 생깁니다, 한 나라. 자, 한족이 만들었던 나라 중에 얘가 이제 한 나라 있죠. 그 다음에 송나라 있고, 명나라 있죠.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한족이 아니라 다른 북방민족이 중국 지역을 차지했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나라는 청나라가 있죠, 그죠? 여진족입니다. 청에서 온 그 민족은 여진족.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원도 있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명나라가 망했죠, 청나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섬기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사상이 들어가지? 또 어렵나? 자, 다시 해보자. 송 있지, 송. 송이 있고 원이 있다 생각해보자. 원은 아니지. 원은 몽골이 세운 거라는 거 알겠죠? 이 사람들이야. 자, 송은 한쪽에 세운 나라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송을 무너뜨리고 원이 있었지. 그때 고려는 어떤 판단했니? 자, 고려는 원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들어왔잖아, 그지? 그래서 원을 받들죠. 한번 생각해보자고. 끝까지 송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야, 이거는? 중화사상이지, 그치? 그치? 근데 원을 받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4대 사상이 되는 거야. 조선후기도 마찬가지죠. 조선후기 때 이제 명나라가 있고 명이 어디 누구에게 망합니까? 연족에 망한 다음에 청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끝까지 명의 의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사상이 돼? 중화사상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청을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의 몸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게 되면 중화가 아니라 사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좀 논리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중화사상에서 끝까지 명을 받들자라고 하면서 명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명이 없지. 중화가 없죠. 그렇지? 그 중화의 문화는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개성했다. 이게 무슨 사상이야? 여기서 소중화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소중화 사상. 소중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소가 어딜까?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 중화 사상이에요. 명은 망했잖아. 명은 없어. 근데 그 중화는 남아있어. 중국의 빛나는 유교 문화, 인간 다음에 강조했던 유교 문화는 남아있다. 그 유교 문화를 지켜나가자. 누가? 우리가. 근데 명이 망했기 때문에 명이 없으니까 명 다음에 우리니까 우리를 그냥 중화라고 부르면 명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 소라고 얘기합니다. 소. 우린 작다. 이게 소중화 사상이 되고 이게 조선 중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화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동이족이라는 말 속에도 그게 들어있죠. 중국의 문화가 가장 뛰어난 문화가 되니까 중화가 되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이가 되고 서쪽은 서융이 되고 남쪽은 남만이 되고 북쪽은 북적이 된다. 오랑캐 적자. 그래서 중화라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문화는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사고, 이게 중화 사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요런 것들과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4대 사상이 아니라 중화 사상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석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 먼저 구석기 시기 판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70만 년 전 미추코노트라고 70만 년 전이라는 것은 단양 금굴유적 지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고, 자, 구석기 시기 구분이 나옵니다. 시기 구분은 전기, 중기, 후기. 그러니까 전기, 중기, 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봐줘야 되는데,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석기, 뭐 구석기라든가 신석기라든가 청동기라든가 철기라든가 이 모든 구분은 전부 다 도구의 기술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구석기도 이제 기술력 가지고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겁니다. 전기는 기술력이 아주 낮겠죠. 하나의 도구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거 미치고 주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기술력이 좀 좋아져 가지고 이제 내가 필요한 조리용 도구를 따로 가지고 있게 돼. 그러면 한 개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쓰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중기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술력이 좀 더 좋아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 쐐기를 대고 내가 제작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후기, 구석기로 가는 것이고, 요게 바로 이제 다음 시대인 잔석기라든가 간석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 잘 해주면 되는 것이고, 특히 후기 구석기에는 쐐기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가끔 애들이 격지라는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격지라는 것은 떨어져 놓은 돌덩어리는 무조건 격지라 부릅니다. 뗀석기 과정에서는 무조건 격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격지 가지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후기 구석기에서는 도구, 쐐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쓴배 찌르기가 정말 중요하죠. 쓴배 찌르기 밑줄 그어놓더라고. 쓴배 찌르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음 도구라고 적도하십시오. 쓴배라는 부분은 이음 도구를 댈 수 있는 부분을 제작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기 구석기 제작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무 짝대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지질학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세워놨는데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유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게 되면 많은 유적들을 정리해놨는데 이거 제가 이 모든 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기본 강의 시간에 이거 좀 골라서 정리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거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 사이에서 이 또한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개별적인 이제 유적지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걸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양 금굴 유적지 밑줄 고자겠죠. 아까 7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상고할 수 있었던 유적지가 바로 단양 금굴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 이 부분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공주석장리 밑줄입니다. 이거는 최초로 발굴이 이루어진 것인데 남한 최초가 됩니다. 북한 최초는 웅기굴폴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주석장리는 남한 최초 발굴 유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연천전곡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연천전곡리 밑줄 아슐레한게 주목도끼 나왔다는 거, 그래서 모비우스 악셀을 부정했다는 거 기본 수업 시간에 확인해 봤죠. 자,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 자, 일단 동굴은 무조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석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동굴은 무조건 구석기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자, 제천 전말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이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웅기굴폴이 중요합니다. 북한 최초의 발굴지입니다. 북한 최초의 유적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덕천 승리산 동굴. 여기는 세 번째 줄에 인류화석이 발굴됐다는 거 밑줄 그어주면 되고. 선생님 어금니 2개 왜 해야 되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상실이 발견 의도 밑줄 인류화석. 자, 제주 별내못 동굴의 밑줄. 그 다음에 양구에 있는 상무룡리 유적 넣어줘. 자, 요거 밑줄 그어놓도록 합시오. 양구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강원도 양구가 되는데 그 흑요석은 반드시 밑줄 그어놓도록 합시오. 자, 흑요석이 뭐냐면 이게 유리질 암석입니다. 유리질 암석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도구로 사용하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쓰기 좋고 조리하기도 좋고 이런데 이게 중요한 건 화산 지역이죠. 화산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강원도 양구에 있는 상무룡리 유적지에서 뭐가 나왔다? 흑요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지? 그럼 강원도 지역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없죠. 솔직히 강원도 쪽에 화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이 뭐가 있니? 설악산 화산 폭발했나? 안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화산 폭발했던 산은 2개밖에 없죠. 어디입니까? 백두산과 한라산밖에 없다. 설악산, 금강산, 장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할까? 강원도에 있는 유적지에서 뭐가 났다? 화산암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럼 뭘 얘기할까? 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에 있는 구석계인들이 어디까지 이동해서 살았다? 백두산 지역까지 이동하면서 거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신석기 유적지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동삼동 유적지에 뭐가 나왔냐면 흑요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
그럼 만약에 이제 생각해 보자고.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산까지 가지 않았겠지, 그치? 그럼 어디와 교류했을까? 일본과 교류를 많이 했겠죠. 실제, 자, 우리 부산은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일본과 교류를 많이 했겠죠. 일본은 전부 다 화산지대지. 그지? 그럼 일본과 교류했을 때 일본에 있는 흑요석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그지? 그래서 이것은 신석기인들 자체가 이동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사회이기 때문에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흑요석이 가진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용호동 유적 같은 경우는 승배지력인데, 자,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용호동 유적 놓게 되면 이거 7급 중에서도 어려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정성 동관진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 동관진은 솔직히 이게 최초의 발굴이에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발굴한 것인데, 일본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덮어버리죠. 왜냐면 일본에서는 그때까지 굴석기 유적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부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보자. 발굴은 뭘 기억해주면 되겠니? 북한 제초는 뭐다? 웅기, 굴포리. 남한 제초는 공문조 석장리. 이 두 개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원 두루번 동굴 중요합니다. 그죠? 인류화석이 나왔는데, 그거는 완전한 뼈가 나왔죠. 어린아이 2명은 완전한 뼈가 나왔다는 거 미츠코노토라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흥수아이라고 불리죠. 미츠코노토로 하십시오. 그걸 발견한 분이 김흥수 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서 붙였던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 평양에 있는 만달리 동굴도 미츠코노토라고. 자, 아래 턱뼈 2점이 발굴되는데 인류화석이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단양 수양계 유적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냐면 승배지리가 나옵니다. 이거 미츠코노토라고. 아까 이제 대전에 있는 용호동 유적에도 승배지리가 나오는데 단양 수양계 승배지리개를 좀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단양 수양계 승배지리개. 자, 승배지리개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시기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후기를 이야기합니다. 구석기 후기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럼 제천 창내 유적지는 미츠코노토로 하십시오. 자, 요거는 기억해야 한다. 동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것이고, 창내 유적지는 한반도 최대 규모의 막집 유적지입니다. 요건 좀 체크해 놓도록 하십시오. 창내 유적지, 제천 창내입니다. 중북 제천.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놨는데 그 정도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박스 안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석기인데 뼈인데 흥수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수아이가 나왔던 유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입니다. 반드시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그 지도에 나오는데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면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보면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유적지와 관련된 지명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구석기라는 것을 판단하고 문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나오는 뗀석기 용도 놓여져 오죠. 주먹도끼하고 집게, 그 다음 끌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앞에 두 개는 사냥도구가 되겠죠. 그럼 뒤에 두 개는 뭐가 됩니까? 조리도구가 됩니다. 아, 지금 제가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가물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 왜냐면 예전에 내가 쓸 책 만들 때 그래, 이렇게 다 보여줘야지라고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주먹도끼하고 지금 집게 맞죠? 자, 두 개 묶으세요. 이게 이제 사냥도구입니다. 그럼 뒤에 놓는 게 이제 그게 밀개하고 끌기 나오죠? 네, 그거 두 개 묶으세요. 이거 뭡니까? 조리도구입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의 생활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은 뭐 다 알겠지만 수렵오로 채집은 약탈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약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냥도구, 그 다음 요리도구, 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 외에는 그게 보면 창의 골각기부터 미치고는 골각기. 용어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골각기가 무슨 말일까? 뼈골자야. 뼈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야. 그럼 구석기 있는 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쓴배지르개는 반드시 미치고줘야겠죠. 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 자, 쓴배지르개 모양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려줬는데, 자,
물론 이렇게 예쁘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쁘게는 안 나오는데 투박하게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잘리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나무로 된 다음에 뭐 했다? 묶어가지고 창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이 그림 하나를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 이 부분을 쓴배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음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주거는 동굴이나 바위근을 체크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막집.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무리사회, 평등사회. 예술활동은, 자, 석회암 반드시 밑줄권을 잡으세요. 석회암. 만약에 어떠한 도구가 나오는데 석회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구석기로 문제 풀도록 하십시오. 왜? 석회 동굴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동굴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지? 한반도에 있는 동굴은 전부 다 석회 동굴입니다. 그 외에 동굴은 없어요. 제주도에 가게 되면 화산 동굴 있죠. 제주 빌레모 동굴 같은 경우는 화산 동굴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석회 동굴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구석기로 문제 풀도록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석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석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로 보자면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해가지고 8,000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환경변화 중요합니다. 자, 환경변화가 바로 뭐냐면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따뜻해진다는 거, 기후가 따뜻해진다는 거,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놓더랍시오. 아까 이제 한반도 형성 과정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석기까지는 한반도가 없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한반도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시기가 뭐였다? 중석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석기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뭡니까? 기온의 변화입니다. 기온의 변화. 그럼 기온의 변화에서 어떻게 적응했는가의 부분이 되겠죠. 중석기는 기온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다? 잔석기를 만들어서 적응했고, 신석기는 어떻게 적응했다? 간석기를 만들어서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석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뭡니까? 농경이죠, 농경.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온이 낮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알겠죠? 농사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기온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중석기는 그래서 따뜻한 기후 조건 하에서 동물도 이제 바뀌게 되죠. 예전에는 술록 같은 덩치 큰 놈이 있었는데 이제 뭐로 바뀐다? 토끼, 여우, 새 등이 등장했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 예전 술록 같은 경우는 뭘로 잡을 수 있었죠? 주먹토끼라든가 집게라든가 쓴배찌르기로 잡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토끼라든가 새 등이 올라왔어. 토끼, 주먹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쓴배찌르기 잡을 수 없죠. 그죠? 토끼 안 된다. 그지? 뭐가 필요해? 빠른 놈이 필요해. 화살촉, 장촉이 필요합니다. 집어 던진다든가 쏴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지? 촉이 바로 뭐다? 요겁니다. 잔석기가 전부 다 촉입니다. 촉. 화살촉, 장촉. 잔석기 뭐야? 잔잔하다. 간의 새자. 새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석기. 그지? 잔잔하다. 촉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기온이 더 따뜻해져.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니? 농사가 이루어지지, 그지? 농사 지금 땅을 팔겠지. 땅을 파는데 뭐야? 주먹도끼라든가, 안 그러면 잔석, 촉 같은 걸 팔 수 없겠죠, 그죠? 뭐가 필요하니? 굴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삽. 이런 것들. 그럼 뭐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면을 갈아가지고 인위적으로 팔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났다?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석기 시대에는 그에 보면 도구의 변화에서 잔석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음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적이 쭉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단 중석기 시대에 대해서 한반도의 중석기 시대의 유적지라든가 존재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석기 단독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대신 만약에 기온이 변화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중석기 이후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지만 수능과 같은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보는 시험 자체가 수능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속에서는 중석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는 내기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뭐냐면 신석기 문제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구석기 이후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중석기에 대한 설명 맞는데 세계사적으로는 중석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사에서는 중석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온이 높아졌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신석기 문제로 바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신석기 문제를 풀면서 중석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어요.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중석기 이후로 이야기하지만 신석기 문제를 풀어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 바로 신석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는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8000년경부터 모게 되고 특징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놓더라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이를 뭐라 부른다? 신석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간석기 필요하죠. 간석기는 목적이 뭐랬죠? 농경 도구입니다. 자, 농경 도구를 굴치구라 부른다. 굴치구, 땅을 파는 도구, 굴치구가 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수확량을 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 저장량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뭐가 필요하다? 토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등장하죠. 원시 신앙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에 임해서 직조가 들어오죠. 자, 원시 수거음이 나오죠. 원시 수거음은 땡땡 뭐라 적으면 됩니까? 직조입니다. 직조. 직조는 옥과 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대충 이렇게 덮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한다든가. 예전에는 그냥 이제 창작살로만 고기를 잡다가 이제 뭐 했다? 금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신석기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요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석기가 등장하죠. 농경용 도구로서는 돌괭이, 돌삽, 돌보수, 돌랏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뢰용은 돌추. 자, 직조용 중요하죠. 가락바퀴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고, 조리용 도구 중요합니다. 갈돌, 갈판입니다. 자, 밑에 이제 농경 굴치구는 내기 좀 어렵겠죠.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요. 갈돌, 갈판은 중요합니다. 밑에 고노트라고. 자, 갈돌, 갈판은 뭘 이야기합니까? 맷돌의 기능을 담당했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피 수수와 같은 거친 것들을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토기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기본 강의 시간에 외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 4개 뭐가 있죠? 눌러찍기 문토기, 덧무늬 토기, 이른미 무늬토기, 그 다음 마지막 빗살 무늬토기. 자, 먼저 시기적으로 보자면 빗살 무늬토기가 제일 뒤에 놓습니다. 후기에 놓는다는 것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초기와 후기, 시기 구분해 놓도록 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토기만 밑줄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른미 무늬토기, 그 다음에 덧무늬토기, 눌러찍기 문토기, 후기에는 빗살 무늬토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른미 무늬토기는 못 낼 겁니다. 청동기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빗살 무늬토기 정말 중요하죠. 밑에 코너트라고. 덧무늬토기도 잘 내지는 않습니다. 빗살 무늬토기만 집중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빗살 무늬토기에 나오는 장소들이 쭉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암사동과 평양 남경유적과 뭐 쭉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는 것 자체를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암사동, 그다음에 평양 남경유적, 그다음에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유적, 전부 다 신석기 유적이라는 느낌 좀 오죠? 강가나 바닷가 쪽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적으로 넘어갑니다. 음집이 나오죠. 음집 뭐 당연하게 체크해줘야 되고요. 형태로 보자면 반지하 형태라는 거, 원형과 방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화로는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 있죠, 그죠?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봐줘야 됩니다. 신석기 시대 음집터가 되는데, 그 중앙에 화덕자리가 눈에 보이나요? 예, 그것 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집 옆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폐총이 있습니다. 조개더미 밑이 고노트라고. 왜 폐총이 많냐면, 이 농사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배가 안 부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로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했는데 고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했다? 주로 이제 조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충을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조개 껍데기들을 모아놓는 거죠. 이게 바로 폐충입니다. 자, 그다음 토면은 뭐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원시신앙을 볼 건데, 원시신앙 중에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물에 신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모든 사물에 신이 들어있는데 농사를 짓는 데서 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물은 뭐야? 태양이죠, 해.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태양숭배 사상입니다. 태양숭배 사상인데 죽고 난 다음에 시체를 매장할 때도 태양숭배 사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동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동쪽으로 눕혔다는 거지. 뭐가 관련돼 있다? 네, 태양숭배와도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혹시 나오면 그렇게 유추해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생활로 넘어갑니다. 자, 농경 중요한데 재배 작물 중요하죠. 조, 피, 수수, 미치, 고누트라고. 일단 논농사입니까? 밭농사입니까? 밭농사다, 그지? 조, 피, 수수. 논농사는 언제 시작되었다? 청동기 때 시작되었다. 자, 요걸 요렇게 좀 적어보자. 조금 색다르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농경에 관련해서 놓은 다음에 첫 번째, 농경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석기로 가져가겠죠. 자, 이때 농경은 뭘 이야기할까? 밭농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벼농사 시작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청동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작물이 되는데 이때 밭농사에서 뭐가 재배되냐면 조, 피, 수수가 재배가 되고요. 그럼 청동기 시대의 밭농사는 이제 뭐가 재배된다? 보리라든가 콩이 재배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벼농사가 확대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철기 이후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농경이라 했을 때 농경이 시작된 거하고 벼농사 시작된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좀 구분 짓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이제 조피수수 농경 시작으로 보는 것이고, 자, 그걸 알 수 있는 유문부석이 두 군데 나오죠. 황해도에 있는 봉산시 탐리와 평양 남경유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다? 탄화된 좁쌀이 나왔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경제생활로 넘어갑니다. 자, 어로생활이 나오죠. 그에 보면 어로활동에 있어 가지고 그물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통나무 배를 이용해서 먼바다로 나갔다는 것도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시 수공업에서는 뭐가 나온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원거리 교육을 했다고 했잖아, 아까, 그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나왔던 흑요석이 됩니다. 흑요석 미치고 노트라고. 흑요석이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흑요석이 두 군데 나옵니다. 강원도 양양하고 부산 동삼동에서 나오는데, 부산 동삼동은 어디와의 교육을 이야기한다? 일본 지역과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강원도 양양은 어디와의 교육을 이야기합니까? 백두산 지역과의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구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는 이제 어디였니? 양양이 아니라 양구죠. 양구 상무령 유적에서 나왔던 것은 이건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구석기 시대의 이제 이동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개 다른 점이죠. 자, 밑에 그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바퀴, 뼈반을 체크해 주도록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회생활 나오죠. 사회생활은 시족을 기본 단위로 했다는 거. 요거 밑에 좀 되겠죠. 그러니까 시족사회에서 이제 부족사회로 발전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평등사회라는 거, 그냥 모계 중심이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해 놓도록 합시오. 그러니까 신석기까지는 모계 중심 사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이후부터는 부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원시 신앙이 나옵니다. 자, 종류 세 가지죠.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 세 가지만 잘 구분해 주면 됩니다. 정령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에 신이 들어있다. 그럼 애니미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샤머는 뭔지 알겠죠? 그죠? 무격신앙입니다. 그럼 토테미즘은, 토템은 동물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곰 토템, 호랑이 토템. 자, 예술로 넘어갑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강가나 바닷가 쪽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부산 동삼동 미축군으로 들어가십시오. 부산 동삼동의 대표적인 이제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상 같은 경우는 청진에 있는 농포동 미추고노토라고, 여인상은 이제 모계 사회와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산을 기원했던 겁니다. 그다음 칠해거리는 이제 그냥 목걸이라 보시면 되고요. 장식품. 그 다음 사람 얼굴 조각상이 나오죠. 사람 얼굴 조각상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양양 미추고노토라고. 밑에 두 번째 사진인데, 이게 이제 사람 얼굴 모양의 토제품이 나왔던 거죠. 이 얼굴은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박양도 아니고 양양의 얼굴이에요. 자, 나머지는 어려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 구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에는 한 개의 석기를 하나의 용도로 썼으나 중기에는 점차 한 개의 석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 두 개 바뀌었습니다. 전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그 다음에 중기가 하나의 용도로. 자, 2번. 중기에는 쇠기 같은 것을 대고 쇠기가 녹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중기가 아니라 후기로 갑니다. 3번. 창의 기능을 한 쓴배질에게는 주로 구석기 시대 중기가 아니라 후기에 사용되었죠. 4번.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상한선을 약 70만 년 전이라고 설정한 것은 단양 금굴유적시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금굴유적시. 자, 5번. 해방 이후 북한 최초의 구석기 발굴 유적지는 평남에 있는 상온 검은모로 동굴이 아니라 웅기굴폴입니다. 웅기굴폴이 어디냐면 함경북도에 있어요. 그래서 함북 웅기굴폴이. 자, 6번. 해방 이후 남한 최초의 구석기 발굴 유적지는 충북 제천 전말동굴이 아니라 공주 석장리입니다. 공주가 어디냐면 충청남도 있죠.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지입니다. 7번. 공주 석장리에서는 유럽 아슐레안개 주먹토끼가 출토되었다. 자, 아슐레안개 주먹토끼는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나왔죠. 잠시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친구들? 지금 이제 필기 속도가 좀 빠른 친구도 있고 좀 느린 친구도 있는데 하다 보면 막 좀 지저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었어요, 방금.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필기가 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필로 살짝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워드로 정리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부분들을 워드로 다 정리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너무 날치기로 하나? 뭐라나? 막 쓰는 거 있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살짝 체크해 놓도록 하고,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복습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깨끗하게 필기하는 자신이 있으면 이제 바로 해도 상관없고요. 8번입니다. 충북 제천 창내 유적지에서는 막집 관련 유적이 발견되었다. 맞습니다. 9번.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평남에 있는 승리산 동굴, 경기 연천 전곡리, 두루봉 동굴, 만달리 동굴 등에서 인류화석이 나왔다. 만두 상승이죠. 그럼 뭐가 빠졌니? 만두 상승. 상자가 빠졌네, 그지? 상자가 뭐야? 상실이 바의 그늘입니다. 자, 10번.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어린이 2명의 완전한 뼈가 나왔던 것은 충북 청원에 있는 두루봉 동굴입니다. 두루봉 동굴. 외울 때 이거 지역까지 외우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두루봉 동굴 이렇게 외워도 괜찮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충북 청원입니까? 충남 청원입니까? 경북 청원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열받지 말았냐게, 내 말은. 출제하시는 분도 그거 가지고 만약에 내면 지도 쪽팔리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 11번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주로 살았고, 그렇죠. 후기에는 강가나 바닷가의 움집이 아니라 막집입니다. 12번. 구석기인들은 무리 지었고 목축어로 채집이 아니라 수렵어로 채집이죠. 목축은 신석기부터 나타납니다. 13번. 주먹도끼, 팔매돌 등은 사냥도구, 그럼 찌개, 끌개, 밀개 등의 조리도구. 자, 찌개는 어디로 들어가줘야 됩니까? 사냥도구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14번.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권력을 가진 지배자. 자, 신석기까지는 평등사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배자라고 보면 안 되고 지도자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룰러가 아니라 리더가 되는 거죠. 자, 15번. 구석기인들은 화강암이나 동물의 뼈, 뿔 등을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었다. 화강암이 아니라 석회암입니다. 중석기입니다. 자, 중석기는 구석기로부터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그 다음에 토끼, 여우 등 작고 날쌘 동물들을 잡기 위하여 뗀석기가 아니라 잔석기를 씁니다. 자, 신석기 1번. 신석기 시대는 직조용 도구인 돌괭이, 돌삽과 조리용 도구인 갈돌, 갈팔 등의 간석기를 사용했다. 자, 돌괭이라든가 돌삽은 직조용 도구가 아니라 농경용 도구입니다. 직조용 도구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었죠? 가락바퀴가 있었죠. 2번. 신석기 시대는 초기부터 빗살 물토기가 아니라 후기입니다. 빗살 물토기는. 3번.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바다가에서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막집이 아니라 움집이 되고요. 4번. 신석기 시대에는 집터 한쪽 벽에 화덕이 있었다. 한쪽 벽이 아니라 중앙에 있었죠. 한쪽 벽으로 옮겨진 것은 화살표, 청동기 이유가 됩니다. 5번. 신석기 시대에는 머리를 동쪽으로 두는 형식의 동침, 신전, 앙화장이라는 형태의 매장을 했는데 이것은 태양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맞죠? 6번.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졌다. 자, 이것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게 되면 신석기 후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초기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석기 후기부터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고 신석기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7번. 신석기 시대의 농경은 조, 수수, 보리, 콩과 같은 밭농사가 중심이었다. 조, 수수까지 맞는데 보리, 콩은 어디로 간다? 청동기 이유로 가져야 됩니다. 8번. 신석기 시대는 밭농사가 중심이었고 일부 저습지에 벼농사를 지었다. 일부 저습지 벼농사 화살표, 청동기 이유가 됩니다. 부여 송곡리와 여주 은암리 지역에서 발견된 탄화된 좁쌀. 탄화된 좁쌀이 발견된 지역은 두 군데였죠. 봉산 지탐리와 평양 남경유적입니다. 봉산 지탐리, 평양 남경유적. 10번. 가락바퀴 등을 이용하여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아니죠, 직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직조용 도구니까. 11번.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는 갈돌, 갈판이 출토된 사례를 보아 원거리 교류라는 교육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원거리 교육을 알 수 있는 유물은 뭐라고 했죠? 흑요석입니다. 갈돌, 갈판은 조류용 도구가 됩니다. 자, 12번. 신석기 시대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시족사회였으며 혼인도 시족사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아니죠. 자, 시족사회가 부족사회로 발전돼 갑니다. 신석기 시기에. 자, 시족사회가 부족사회로 발전돼 가는데 무슨 제도로? 족외혼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기에는 시족 내부에서 혼인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시족 외부에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멋진 문장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 사회이며 족외혼을 통하여 차츰 부족 사회로 성장해 갔다. 이렇게 되면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족외혼을 통하여 차츰 부족 사회로 발전돼 갔다. 뒷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13번.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 유적은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자, 일단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은 묶으세요.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예요, 그지? 근데 뒤에는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됐다는 것은 화살표 어느 시대 이후? 청동기 이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OX 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기출된 문장들을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문제 풀러 가게 되면 친절하게 신석기입니다. 자, 청동기예요. 이렇게 안 냅니다. 그지? 막 섞어 놓죠. 그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4번.
신석기 시대에는 무격 신앙인 애니미즘, 동물 숭배 신앙인 샤머니즘, 정령 신앙인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 신앙이 발생했다. 자, 다 틀렸다. 자, 바꿔보자. 무격 신앙은 뭐야? 샤머니즘. 동물 숭배 신앙은 토테미즘. 정령 신앙은 애니미즘입니다. 자,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자, 15번. 평북 의주 미송리 유적에서는 조갑이 가면이 나왔다는 거. 자, 일단 평북 의주 미송리 유적은 우리 뒤에서 볼 건데, 화살표 미송리식 토기를 적도로 하시고, 자, 미송리식 토기가 놓게 되면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평북 의주 미송리 유적은 청동기 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오는 있잖아. 조갑이 가면 있죠. 이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그렇지, 부산 동삼동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석기 유적이 되는 거고, 부산 동삼동 유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16번. 청진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이미 가부장제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그 경찰 간부 기출 문장이고, 그 다음에 해양 경찰 기출 문장이 되는데, 자, 일단 아까 우리가 봤는데 신석기 시대까지는 무슨 사회랬니? 목의 사회라 했지, 그지? 그럼 요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청진 농포동 유적에서 나왔던 것은 여인상에 나온 거야. 남성 조각품이 아니라. 남성 조각품을 여인상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게 되면 가부장 사회로 진입했다는 부분은 X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신석기까지는 목의 중심 사회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가부장 사회는 청동기 이후로 등장합니다. 그럼 뒤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분업으로. 자, 17번.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얼굴 모양 토기, 다산을 상징하는 여인상, 호랑이와 말 모양의 동물 띠고리 등을 통하여 당시 예술 활동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하나 빼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볼 내용인데, 호랑이와 말 모양의 동물 띠고리 화살표, 이건 청동기 시기의 유물입니다. 북방 계통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됩니다. 예,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